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치매 시어머니, 돌본 며느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59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62,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요. 저희는 결혼한 지 35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지만 제 마음속에 맺힌 이 응어리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해서 용기를 내어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3형제 중 장남입니다. 윗분들 말을 잘 듣는 성격에 책임감도 강해서 결혼 초부터 집안일은 거의 저희 부부가 도맡아 했죠. 시댁 행사며 제사, 손님 접대며 병원 모시기까지 며느리인 제가 발벗고 나섰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로 84이십니다. 성격이 강하고 평소에도 말씀은 참 곧고 무섭게 하셨죠. 그래도 젊었을 땐 꼿꼿하게 사셨고 큰 병 없이 지내셨는데 2년 전부터 이상한 징조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냄비에 불 올려놓고 까먹고 본인이 밥 먹었는지 몰라서 몇 번을 더 드시고 처음엔 그저 나이 드셔서 깜빡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말씀이 이상하고 기억을 못 하시는 일이 잦아졌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내 아버지가 방금 다녀갔다 하시는데 시아버지는 벌써 1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직감했어요. 아, 이건 그냥 건망증이 아니라 진짜 치매구나. 병원에 모시고 갔고 결과는 예상대로 치매 중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은 가정에서 케어가 가능하지만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가자. 당신이 돌봐드리면 되겠네.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릴 수 있나 싶었어요. 아니, 제가 전문 간병인도 아니고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지만 장남 며느리라는 자리, 가족이라는 이름, 그런 것들이 저를 억눌렀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고 그렇게 제 고생길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하시고 밥 먹고 나면 또 밥 달라 하시고 욕실을 찾지 못해 집안 곳곳에 신뢰를 하시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의심이 많아졌고 제가 뭘 하든 전현이 내 물건 훔쳤다, 전현이 나 때리려 한다는 헛소리를 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국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냄비를 쏟으셨습니다. 독약 타는 거 다 봤어. 나 죽이려는 거지. 그날 저는 울면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너무나 서러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남편의 두 동생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온 거죠. 둘째 형님은 비교적 자주 오는 편이었지만 막내는 거의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명절 즈음이었고 같이 점심을 먹자며 다들 모였습니다. 밥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던 저는 그래도 손님이니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접하려 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흥분하셔서 식사 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 이 여자가 나 때려. 나 밥도 안 주고 굶겼어. 내 물건 훔쳐서 숨겨놓고 다 봤어. 나를 창고에 가뒀어. 그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서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어머니, 또 왜 이래 하며 넘기려 했죠. 그런데 둘째와 막내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넘겨요? 아니, 내가 다녀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이렇게 험악해지신 게 말이 돼요? 저는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순간의 참담함이란 누구 하나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학대한 사람처럼 몰아가더라고요. 남편도 우물쭈물할 뿐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크게 한마디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뭐 어머니가 치매라 헛소리 하신 거겠지.
정도로만 넘기고 동생들 앞에선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 후로 동서들은 저를 완전히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형수가 시어머니를 방에 가뒀대더라. 치매 걸린 시어머니한테 손찌검까지 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어떻게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가슴은 늘 쿡쿡 쑤셨고 눈물만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의심을 하셨고 가끔은 밤에 제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내 목을 조르려 했지 라고 소리치시며 물건을 던지는 일도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버틸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 전문 시설에 모셔야 해. 나 이러다 죽겠어. 하지만 남편은 그 말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걸 어떻게 어머니한테 해.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나만 망신을 피해야 해. 나만 참고 살라고? 내가 왜? 그렇게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새벽에 몰래 집을 나가셨습니다. 한겨울이었고 저는 그걸 아침에야 알았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아 헤맸고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공원 벤치에서 떨고 계셨다고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 사건 이후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말도 잘 못하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침대에서 떨어지셨죠. 이제는 간호사들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못 하실 정도가 되었고 그렇게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제서야 동서들이 울며 제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그땐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많이 다쳤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오래 참아왔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가끔 흐릿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리세요.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며느리 잘못했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지만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와서 누가 사과를 한들 무너졌던 그 시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았던 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야 했고 온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간호사분들이 돌봐주셨죠. 병원에서는 이제 가족분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셔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병실을 나오면서도 울기만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제게 쏟아졌던 오해와 비난들, 매일 같이 받았던 고함과 의심, 혼자 씹어 삼켰던 분노와 서러움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드린 날, 담배를 피우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드디어 당신도 죄책감이 드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어머니는 당신 덕분에 그동안 편히 지낸 거야. 고생 많았어. 순간 저는 차가운 웃음이 나왔어요. 고생 많았다고 고생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다야? 당신은 도대체 뭘 했는데? 제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사실 전 그 한마디 사과도 그 위로의 말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쳐 있을 때, 그 순간에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당신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죠? 회식하고 늦게 들어와서 코 골며 자고 주말엔 골프 약속 있다고 나가고 정작 내가 울고 있을 때는 그 흔한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피했고,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불편했죠.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슬쩍슬쩍 눈치를 보며 행동하더라고요. 참 우스운 일이죠. 그토록 제가 힘들어할 땐 모른 척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 눈치를 본다는 게. 요양병원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렀어요. 처음엔 매일 가고 싶었지만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어요.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리고 아직도 미워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젠 진짜 아무도 못 살아보시는구나. 평생 남의 집딸이라며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절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네요. 그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늦게 오는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이미 부서졌는데, 나는 이미 다 망가졌는데. 동서들은 가끔 연락을 해오며 요양병원에 한번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물론 그들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마음까지 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거든요. 그 많은 말들, 시어머니의 헛소리 하나에 저를 짓밟던 눈빛들, 그 냉기 어린 침묵들, 그건 평생 가슴에 박힌 상처로 남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말을 돌려서 저를 위로하곤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당신 덕분에 그동안 잘 지내신 거잖아. 당신처럼 한결같이 간병하는 며느리도 드물어.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단 오히려 더 마음을 후벼 팠어요. 왜냐면 그 모든 걸 제가 감내해야 했다는 사실이 다시 상기되니까요. 저만 희생했고, 저만 버텼고, 저만 아팠다는 게 또렷해지니까요. 심지어 어느 날은 아랫집 아주머니가 이러시더군요. 형님 그렇게 참아내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보살이세요, 보살. 그 말을 들으며 피식 웃었어요. 보살 아니에요. 전 보살이 아닙니다. 전 그냥 울고 참았던, 어디에도 기댈 데 없어 참고 또 참았던 한 사람의 아내이자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이제 제 삶에서 시어머니가 차지하는 자리는 요양병원 한편, 침대 위에 누워 계신 모습뿐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기억도 흐릿한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뒤섞입니다. 미안함, 원망, 연민, 그리고 공허함. 저는 지금도 자주 묻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강하게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요양시설로 모셨다면 지금의 나는 좀 덜 망가졌을까? 하지만 그런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고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죠. 가끔 병실을 나오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가 고마워라고 중얼거리시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마음에 남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셨던 분인데 지금은 그 말 한마디가 위로처럼 들리다니. 하지만 그게 또 너무 슬픕니다. 왜 사람은, 왜 가족은, 왜 남편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함께 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질문을 품고 삽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셨어요. 간호사분들도 정성껏 돌봐주셨고, 원장님도 그래도 가족이 자주 찾아오시는 게 큰 힘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어요. 의무감으로 가는 날도 많았고, 어떤 날은 가는 길에 괜히 기분이 울컥해서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늦게 들어가기도 했죠. 병실에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반가운 듯 웃기도 하고, 때론 제가 누군지 몰라 멍하니 바라보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셨던 두 분이 이젠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놓이는 동시에 이상하게 슬펐거든요. 기억이 지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선 죄책감도 미움도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말들, 그날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만 이 고통 속에 남겨진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편이었어요.
어쩌다 한 번 따라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일이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같은 핑계로 빠졌죠. 그렇게 병원 방문도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때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 나 혼자 다 떠안는 것이라면 왜 그토록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 했던 걸까?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었고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는 몇 달이 넘어가고 있었죠. 처음엔 그가 차가워 보여서 서운했지만 나중에는 그 거리감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말이 필요 없는 관계 말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삶에 제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다 컸고 대학생이 된 딸아이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는 나중에 결혼 안 할래.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울지도 못했어요. 딸아이가 저를 보며 느낀 삶이 고작 그런 거였다니. 제가 지켜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이에겐 족쇄였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옛날을 떠올렸죠. 시집 처음 왔을 때의 긴장된 마음, 시어머니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던 제 모습. 시댁 행사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리고 청소하고 다 끝난 뒤엔 며느리가 이래야지라는 말 한마디 듣고 억지로 웃던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먼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고 그때의 제가 안쓰럽고 또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폐렴 증세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서웠어요. 원망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을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중환자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차갑고 적막했어요. 마음 한편이 철렁 내려앉고 복도에 울려 퍼지는 기계 소리들이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죠. 크게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 반복될 수는 있지만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고 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정말 그분을 미워했지만 잃는 건 또 다른 감정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은 그 순간 제가 이토록 그분에게 깊이 묶여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마르고 차가워진 손등 위에 제 눈물이 떨어졌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우리 철수 아버지랑 결혼하자고 했던 그날이 생각나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는 제 안의 모든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이 감정조차도 제 인생에 너무 큰 짐이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의 저는 여전히 요양병원을 오갑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 아들인 척 미소를 지어요. 그게 서로에게 더 편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남편과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지만 전 이젠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 대신 제 삶을 조금씩 복구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혼자 산책을 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우고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역할들이 때론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서가 아닌, 누구의 아내로서가 아닌 제 이름 석자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시어머니 병실 창문을 열어두고 그분에게 조용히 말해봅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편안해지세요.
그리고 저도 조금만 쉬어갈게요. 시어머니의 병세는 다시 악화됐습니다. 노인성 폐렴과 욕창, 점차 약해지는 심장 기능, 그리고 음식조차 삼키기 어려운 연하장애까지. 병원에서는 언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을 돌려 말하더군요. 저는 더 자주 병원에 갔습니다. 매일매일 그 창백한 얼굴을 보며 오늘일까, 오늘일 수도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말을 줄이셨고 어느 날부턴가 눈조차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입원한 지 1년 반이 넘는 시간, 간병인을 쓰고 있었지만 저는 매일같이 직접 가서 손톱도 깎아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조용히 귓가에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속삭였어요. 그런데도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 어쩐지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살짝 고개를 돌리시는 것, 귀를 기울이시는 것, 아주 작은 신호들 속에서 저는 묘한 책임감과 정체불명의 애틋함을 느꼈죠. 그날도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창밖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기계 소리에 의지의 숨을 쉬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손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숨이 더 얕고 느렸어요. 의료진은 큰 변동은 없다고 했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마치 안개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듯한 그 눈빛은 이번엔 분명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밥 먹은겨?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전히 저를 아들로 착각한 채 남편을 걱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다시는 뜨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남편은 덤덤했고 형제들은 늦게야 도착해 마지막을 못 봤다며 눈물 흘렸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빈소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문상객들이 며느리가 정말 잘했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 흔치 않다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나? 그게 정말 맞는 일이었나?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은 밥 먹었나?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 걱정만 하던 그분. 저는 그 곁을 지켰건만 제 이름은 끝끝내 그분의 기억 속 어디에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그렇게 슬프고 허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며칠 동안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게 고생했다는 말을 진심으로 해주지 않았고 남편조차도 이제 좀 쉬어라는 한마디 외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써왔던 걸까요? 매일같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고 무시당하고 헛소리로 욕을 먹고 그래도 손발이 되어서 돌봤건만 결국 그분이 기억하는 건 남편 이름, 시댁 이야기, 옛날 추억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어요.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 후 저는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갑기만 했고 커피를 마셔도 입안이 씁쓸했어요. 딸아이가 제 곁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인생은 그게 맞는 거였어.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나는 과연 도리에 맞게 살아온 걸까? 나는 진짜 착한 며느리였을까? 아니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중독된 희생자였을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족쇄를 걸고 그걸 의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건 아닐까? 일기를 덮으며 저는 문득 이 삶이 내 것이 맞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보며 도리에 맞게 살았네. 진짜 어른이었어라고 말하겠지만 정작 제 안에서는 도리가 아니라 억울함, 착함이 아니라 상처가 남았어요. 정말 이게 며느리로서 맞는 삶이었을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삶이 내 삶이 맞는 걸까? 나는 도리에 맞게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삶을 사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